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라는 질문을 몇 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정말 열정적으로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봐요. 어쨌든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영어 실력을 공개를 해야겠죠. 저는 영어를 외국인과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처한 상황이라던가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첫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그때가 약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뒤부터 나는 이거 영어를 꼭 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겼고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펜팔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입을 해서 친구를 만들고 그 친구와 대화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뭐 관련된 문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번역기를 돌려서 찾고 그 문장을 사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1년 정도 미국에서 거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에서는 2년 정도 거주를 했었습니다. 둘 다 사실 영어에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간 거긴 한데 조금 덜 부담이 되는 워홀 혹은 그 J1 비자라고 해서 미국의 워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둘 다 그런 식으로 다녀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인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외국계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난 영어를 좀 잘하는데? 난 국내파 치고 영어를 되게 잘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은 다 외국 경험이 있으세요. 외국에서 살았거나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이런 식의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일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많이 부족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번역 업무가 주어져서 일을 하고 이걸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저한테 혹시 이거 번역기 돌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번역기를 돌렸어요. 팝하고 썼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팝하고 썼어요. 구글 번역기도 썼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 근데 사실 뭐 영어를 못하는 거 내 잘못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일을 하러 온 공간에서 영어를 못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나도 그분들만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 해외를 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알아보는데 그 당시 제 눈에 들어왔던 광고가 뭐냐면 네이버에 어떤 유학원 관련된 광고였는데 제가 또 승무원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 당시도 LAX 공항에 아시아나 지상직 인턴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유학원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 포지션 말고 제가 갈 수 있는 포지션은 다른 회사의 마케팅이나 그런 이커머스 부서다라고 이제 알고 그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첫 해외살이를 하게 됐고요. 정말 연고도 없이 혼자서 간 거였거든요. 그래도 운이 좋게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과 그런 하우스메이트들을 만나서 너무 신나게 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일하는 환경 빼고 생활하는 환경 모두가 다 한국인과 지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영어가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을 다시 돌아왔는데 우선 에미레이트 면접이 해외에서만 열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왕이면 한 번 더 기회가 될 때 나가서 해외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나다로 워홀을 가게 됐습니다. 어학연수나 학원을 다니러 간 게 아니라 뭐 일하면서 배우는 생존 영어였기 때문에 사실 더디게 늘기는 했죠. 그래도 미국에서 있었을 때보다는 우선 시간도 길기도 했었고 제가 조금 더 많이 주체적으로 영어를 하려고 했었고요. 캐나다는 주변에 한국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생각하던 그런 이상적인 상황에 놓여져서 영어를 배우게 됐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를 국내파 치고는 되게 잘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걸렸던 약간 딜레마? 걸렸던 약간 정체기가 뭐였냐면 너무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내가 너무 뻥이 찬 거야. 그니까 진짜 이 계속 잘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남한테 이걸 절대 들키면 안 돼. 내가 영어를 이거 이상으로 못한다는 거를 들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전화 영어를 했었는데도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하도 잘한다, 잘한다, 발음 좋다, 뭐 하다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 내가 잘할 수 있는 주제,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무리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주제만 골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니까 영어가 안 늘지, 당연히. 그 당시에 제가 가지지 못했던 거는 틀릴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어는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렇잖아요. 남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 저 사람이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을 실망시킬 수가 없겠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잘하는 척 해야겠고, 이 잘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혼자 무슨 막 숨겨서 절대 남들이 알 수 없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 당연히 안 늘죠. 그거를 전화 영어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전화 영어를 하면서 내가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지고 있구나. 그래서 영어가 더 안 느는구나 라는 거를 딱 깨닫고 정말 다 내려놨죠.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진짜 이거 잘하는 거고, 반대로 너네는 다른 언어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뭐 주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어. 그럼 이제 기죽지 마. 저도 그 입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콩닥콩닥한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절대 겁먹지 말고, 못 알아들었어? 너가 못 알아듣는 거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어. 이제는 알아듣는 건 너의 몫인 거지. 진짜 당당하게 나가세요. 기죽지 마. 절대 잘하고 있어. 여기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문장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상대 외국인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I'm sorry?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살면서 많이 썼던 혹은 많이 사용하는 걸 들었던 그런 문장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우선 첫 번째는 What's that? 이걸 많이 써요. 정말 그냥 버릇처럼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못 들었어. 그러면 What's that? 이렇게 물어봐요. What is that?을 줄여서 What's that?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뭐라고 했어? 그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되묻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또 못 알아들었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Say that again? 다시 한번 말해줄래? Can you say that again? 이제 세 번째,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I don't know how to explain this.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만 당당하면 돼. 쭈글쭈글 거리지 마. 기죽지 마. 그냥 I really don't know how to describe this. 이러면서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뭐 몸짓으로 설명을 하든 하면 되는 거야. 네 번째 문장. 가끔씩 저도 이거를 정말 가끔씩 쓰긴 하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크루들이랑 이 일을 하다 보면 얘가 무슨 말을 했는데 진짜 도저히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Sorry, say that again? 이렇게 하고 몇 번을 되물었는데도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면 Sorry, I really do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I'm sorry.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면 돼요. 못 알아듣는 게 죄가 아니잖아. 못 알아듣는 게 내 잘못이야? 당당해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 말도 알아가시면 오히려 상황을 더 유연하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그 못 알아들었다는 말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그냥 정말 간단하게 자주 쓰이는 문장들을 좀 알아가시면 그런 상황을 이제 대처하는데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은 나 영어 뉴스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뉴스로 영어를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뉴스는 우선 너무 어려워. 정말 그 정도의 실력이 돼서 이제 입이 다 트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고급 어휘를 구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뉴스 엄청 강추죠. 당연히 너무 좋은 매체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는데 영어 뉴스로 공부를 한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한국말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쓰는 말들이 뭐 폭설이 전년 대비 이만큼 늘어서 지금 차량이 극심한 뭐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눈 진짜 많이 내렸대. 교통 장난 아니라는데?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고급적인 문장과 어휘보다는 오히려 정말 진짜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들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영어 뉴스나 더 고급적인 뭐 원서 읽기나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매개체가 진짜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면 그게 몇 년 전이지? 한 5년 전인가? 그때는 사실 지금만큼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어플이라던가 전화 영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당시에 즐겨보던 모던 패밀리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모던 패밀리에서 쓰는 그런 단어를 줄줄줄줄 적어서 외워라 이게 아니라 사실 그런 내가 좋아하는 TV쇼를 하나를 딱 정해서 여러 번 보다 보면 아,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 상황에서 얘네가 쓰는 이런 말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문맥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TV쇼나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 오디오 파일을 다 다운을 받아서 정말 눈 떠 있을 때부터 눈 감고 잘 때까지도 그냥 무한 반복 시켜놨어요. 정말 한 단어만, 한 문장만 들어도 아, 얘네 지금 무슨 상황이다. 라고 이제 알 수 있을 만큼 눈치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 문장을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 만약에 모던 패밀리가 조금 안 맞으신다 하면 프렌즈 같은 그런 간단한 정말 일상적인 TV쇼도 저는 추천드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많이 듣고 영어 그 문장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단어를 조합해서 쓰는지에 대한 눈치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시점까지 다다르냐면 영어를 말하는데 굳이 어렵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단어장 어렸을 때 그런 단어장 있죠. 뭐 뜯어먹는 암기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단어를 줄줄줄줄 외워서 이거를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뭔가 이렇게 1대1로 상응시키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를 쓰다 보면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말을 많이 하냐면 그냥 정말 간단한 동사와 전치사를 그냥 믹스 시켜서 문장을 구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도 되게 일하면서 많이 쓰는 건데 Can you put it inside? Can you put it in the container? 이런 식으로 put이라는 단어와 in이라는 전치사를 섞어서 쓰는 거야. 이게 진짜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나도 그랬고. 근데 이 put이라는 동사가 어쨌든 put이라는 거고 put it back in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put back in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 줄래? 이런 동사와 전치사를 씀으로써 이런 동작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를 하면 정말 영어가 훨씬 쉬워져요. 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실제로 그 파이널 인터뷰에서 썼었던 말인데 손님이 컴플레인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를 테이블로 불렀어요. 나 일하고 있는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테이블로 부른 거야. 이걸 어떻게 영어로 설명을 하냐는 거지. 근데 이거를 뭐 customer asked me to come here and then she complained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customer called me over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이게 call이라는 동사와 over이라는 것이 합쳐지면서 call 불렀어. 근데 over 이쪽으로 오도록 나를 불렀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화려하고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환경이나 이러한 단어를 많이 듣고 익숙해짐으로써 결국은 쉬운 단어를 사용을 해서 내 상황과 내 감정을 묘사를 하는 거. 그게 사실 저희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영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나 공부 방법이었고요.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외항사 승무원을 하려면 영어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될까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정답이 없죠. 이 똑같은 질문이야.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될까요? 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정답이 없죠, 그것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점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영어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단순히 이 영어로 공부를 하는 게 인터뷰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뷰를 합격하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2달간의 진짜 개빡센 트레이닝이 있어요. 트레이닝 컬리지의 삶이 어떻냐면 트레이닝 저는 오후 반을 받았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3시 반까지 트레이닝 컬리지에 도착을 해야 돼요. 3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이야. 언제까지? 12시 반까지.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갔다가 12시 반에 끝나면 이제 집 오면 1시에서 1시가 조금 넘고 그런 상황에서 씻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막 2시, 3시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자. 7시간, 8시간을 잔다 치면 뭐 7시간을 잔다 치면 뭐 10시, 뭐 11시 이쯤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 일어나면 어제 배운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반까지 또 트레이닝 컬리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버스는 1시간 전에 우리를 픽업한단 말이야. 그럼 2시 반이죠? 2시 반까지 준비를 해야 돼? 그럼 막상 어제 뭐 7시간, 8시간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트레이닝 컬리지에 와? 그러면 더 힘든 세상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한국말로 들어도 어려운 그런 항공 언어를 배우면서 그거를 심지어 복습하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2달을 가는 거야.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뭐 트레이닝이 또 어찌저찌 잘 끝났다고 쳐. 바로 이제 비행 시작인 거야. 비행 시작하면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의료적으로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손님이 나한테 뭐 개 진상을 떨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나랑 같이 일하는 크루가 나한테 뭐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뭐가 불만이 생겨서 나를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뭐 슈퍼바이저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해서 뭐 또 잘못 그거를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손님한테 왜 와이파이가 지금 안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 그런 모든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내에서 일할 때는 정말 난장판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내 입장을, 내 억울한 이 상황을, 이 전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손님이 왜 쓰러졌는지, 무엇을 먹고 쓰러졌는지, 어떻게 내가 산소를 전달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는 거지. 물론 뭐 거기까지 다 하는 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이 정도의 레벨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준비를 해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얼마나 하면 되나요? 답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영어를 이만큼 준비해왔을 때 이만큼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만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영어를 엄청나게 완벽하게 하지도 않고 영어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당당한 거만 있으면 파리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겁먹지 마시고 나 다른 언어 하는데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는 자신감 가지시고 차근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든 뭔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정말.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나가서 살겠다는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어린 나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무슨 자신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그 의지 하나로 미국을 간 거였거든요. 근데 단순히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해외에서 살면서 배웠던 그런 삶에 대한 자세들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배웠고요. 또 인연을 이어나가는 법, 인연을 또 끊어가는 법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국에서 살아왔는데 뭔들 못하겠어 라는 그런 자신감도 얻어요. 부모님께 손을 안 벌리고 싶다. 그러면 뭐 워홀이든 혹은 뭐 저처럼 J1이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너무 많으니까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워홀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영어에 대해서 나름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감 잃지 말으시고 꼭 원하는 바 이루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봐요.